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국제관계 뉴 노멀. 국제관계 뉴 노멀의 특징은요. 그 전에는 이제 자유무역주의였는데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단절이 되고요. 또 세계화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블록 경제화로 되고요. 그 다음에 G2 시대에서 G1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G0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각국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 각자 도생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남중국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동은 이제 약간 미국이 이제 공백이 생기고 오히려 그 전력을 남중국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의 일전을 준비하는 거죠. 국제관계 뉴 노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거래 중심적인 이념 중심이 아니고 거래 중심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이제 최고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뉴 노멀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제 42대 대선으로 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나섰는데요. 빌 클린턴 후보가 외쳤던 구호가 이겁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예?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이제 그 라이벌인 부시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전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소련을 상대하느라고 엄청나게 군비를 증강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엄청났죠. 그 뒤에 이어서 41대 대통령인 이제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이제 걸프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갔고 불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 정확한 포인트를 이제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정확히 집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상황과 선택을 보면요.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악화되고 브레튼 우주 체제,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태환하는 기축 통화였던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달러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던 것이 이제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이제 석유를 안보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수출을 안 하고 이제 뚜껑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수입을 하다 쓰는 그런 이제 전략을 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와 바람이 불면서 현지화 전략을 폈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수출하는 그 수출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훨씬 유리하죠.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 유통비가 안 들고 또 원자재가 싸기 때문에 이제 현지화 전략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국은 이제 제조업이 이제 쇠망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서 제조업이 감소하고 이제 실업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또 다시 이제 적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와의 이제 경쟁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훨씬 많았습니다. 268명.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쪽은 204명이었고요. 중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클린턴 후보가 이긴다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러스트벨트의 대역전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인디애나, 오하이오. 여기가 이제 러스트벨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의 이제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녹슨 지대로, 그래서 범죄 도시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고요. 여기 원래 그 블루 칼라들이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역대로 이제 민주당 진영이었습니다. 민주당.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인디애나는 이제 공화당 쪽이고요. 오하이오는 중간 정도 됐었는데 여기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전부 공화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적인 역전을 이제 시켰던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41대 대선 때 남편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공화당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오히려 이제 45대 대선에서는 이제 아내 클린턴 후보가 오히려 사업가인 트럼프에게 경제적인 논리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당을 초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논리는. 트럼프 후보가 내세웠던 그 대선 정책이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를 외쳤는데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잡았던 그 패권,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때는 완전 고용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정 수지 흑자였고, 경상주지 흑자였고, 그 다음에 막강한 군대로 세계 경찰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좋은데 이제 경찰 역할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백악관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나와 있어요. 6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약간 중복되는 게 있고 해서 4가지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4가지로. 근데 그 핵심은 포퓰리즘 정치고요. 또 고립주의입니다. 핵심이. 첫째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힘에 의한 평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안보를 혼자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동을 안 하더라도. 두 번째는 식량을 자급자족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내수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가별 무역 수지 규모를 보면, 적자 규모를 보면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3,757억 달러, 2017년 기준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피우는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이것을 탈퇴합니다. 미국 주도로 만들었던 것을 미국이 최초로 탈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주도가 아니고 일본 주도로 TP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고요. 또 EU, 캐나다, 한국, 이제 전통적인 우방인데 우방 국가에도 통상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라든가 또 유럽에서 넘어가는 또 아시아에서 넘어가는 이민자를 규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의 블루카라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 대표적인 이제 좌장격인 메르켈 총리와 이제 프랑스하고 자꾸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고, 사실 이제 캐나다는 거의 이제 미국 문화권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도 무역 수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돈이 나갑니다. 캐나다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하고도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고립주의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옛날 국경입니다. 이게 옛날 국경. 지금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10m 높이의 콘크리트고요. 폭은 3m, 높이는 10m입니다. 도저히 뭐 사람은 절대 뭐 개미 한 마리도 이제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민을 중단하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적군의 공격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탈퇴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TPP 이미 탈퇴했고, 파리 기후 협약에도 탈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탈퇴했고요. 또 북미, 한미 FTA 제휴 협상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나토 자동 개입 조항 재확인 거부했고요. 그다음 유엔 분담금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WHO 예산 지원 중단, 그다음 조사에 들어갔고요. 이제 탈퇴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이 이제 거액을 세계 보건기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대중국 견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17년, 18년 2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근데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1차 협상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농산물 32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는 걸로 1달러가 맺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금융 제재가 있고요. 금융 전쟁이 있고 이제 환율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금융 전쟁은 이미 이제 지난달에 완전 시장 개방, 금융 시장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그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증권이나 이게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어요. 뭐 주식을 사더라도 뭐 1,000주씩 산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팔아서 바로 달러화해서 가지고 나가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헤지 펀드들이 이제 금융 시장에 들어와서 교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에 당했죠 그때. 조지 소로스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에게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빈틈이 보였을 때 무지막지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환율 전쟁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후속 조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출품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각도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미국이 중국만을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역대 미국이 썼던 그 정책을 보면요, 이제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GDP 점유율과 미국의 대응을 보면 이게 이제 점유율 아닙니까? 퍼센트.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요. 세계 경제의 GDP를 차지하는 그 백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금 현재 보면 한 27% 정도 되죠. 27%. 1970년대 이제 31% 정도 됐고. 그런데 소련이 이제 70년대에 미국을 이제 추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한 40%, 미국의 한 40% 정도 선을 넘었을 때 제재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선을 넘었을 때 오일 쇼크 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스타워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소련을 견제하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소련 경제가 무너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우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패권에 있어서는 추호의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그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 G5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환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환율을 이제 절상시키죠.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40% 선을 이제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근데 2008년에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공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황이 2년 반을 갑니다. 그러니까 수습하느라고 중국 관리를 못했어요.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오히려 중국은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를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드디어 중국과 패권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이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상황이죠. 자, 일본을 견제했던 그 정책을 보면요, 프라자 합의인데 85년 미 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 이제 절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엔을 이제 절상시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뭐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이제 경제 호황기가 프라자 합의 이후에도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인데 90년도에 니케이를 보면요, 니케이가 37,000이었습니다. 37,000포인트. 니케이 지수가, 일본 주가 지수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만입니다. 2만. 37,000이 30년 지났는데 2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40엔 하던 것을 150엔으로 이제 절상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감소하죠.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금리 인하죠. 이제 돈을 이제 싸게 빌려가서 이제 사업을 하라고, 그다음에 집도 사고 하라고 이제 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도쿄의 부동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닛산이 소니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생각을 안 하고 그 버블 붐을 타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그 붐을 이제 그 올라타는 거죠. 그 버블에. 그게 이제 악순환을 이제 형성하면서 극도의 버블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다시 금리를 이제 인상시키죠. 왜 이제 그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소비세를 신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붕괴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던 거품이 아직도 지금 거품이 가시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